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가도에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3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죠.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윤 전 총장에게 타격이 가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도 없다. 윤 전 총장 본인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지만 과거 윤 전 총장의 발언으로 떠돌던 말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윤 전 총장 장모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은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까요?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온가족 무종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종 엄마 무종 아들 무종 따님 무종 티어실 원스. 할라버려 티나는 무종 티 안 나는 무종.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할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7월 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문경 씨가 패션 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점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문경 씨 점촌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 윤현숙 단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죠. 또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이어집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선언 뒤에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참 쏠렸는데 장모 최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실형이 선고됐죠. 네. 검찰이 구형을 3년을 했는데 3년 실형이 됐으니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재판부가 봤을 때는 최은순 씨의 범죄 행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국민건강보험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양급여를 22억 정도를 받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4명의 공모자가 있었거든요. 네. 나머지 3명은 처벌을 받고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그러니까 의사도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불법으로 국가의 자금인 건강보험을 부당 수급했다라는 게 제 명인데 네. 4명이 원래는 공범이었는데 이제 최 씨만 그때 그 당시 처벌 안 받았죠. 나머지 3명은 처벌을 받았고. 네, 2015년 이게 일단 다시- 파주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렇죠. 그때는 예. 동업자 3명만 입건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시 수사를 한 거잖아요. 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고발을 했고 다시 수사를 해서 이번에 이제 본인도 처벌을 받겠는데 당시에 이 최은순 씨만 처벌을 안 받았던 이유는 뭐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걸 나머지 3명이 써줬다는 이유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사인 간에 서로 이 사람은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고 각서를 쓴다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까지 또 법적인 책임까지 없어지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또 국가의 세금
세금과 같은 성격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것도 국민 전체에게 상당히 큰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그리고 또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네. 본인은 지금도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된 게 아닌,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 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22억 9천만 원에 편취한 혐의인데 예. 최 씨가 동업이 아니라 3명 중에 1명한테 돈을 빌려줘서 이렇게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가 필요하니까 나는 그냥 예.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뿐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의 사위 중 한 명이 거기에 실제 또 업무를 시행한 게 있어요. 네. 그 재단 관련해서 업무를 했던 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본인의 사의를 이용해서 업무에 관여를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뭐 돈이 흘러가는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요양병원 운영에 직접적인 개입을 했을 가능성을 네. 인정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이름만 올려놨다고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이름만 올려놓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관여를 했고 실제로 거기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라고 재판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심이긴 하지만 장모한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판결 직후에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 이런 소신을 밝혔어요. 그렇죠. 원론적인 이제 답변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다른 답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전에도 계속 장모 관련된 그 수사에 대해서 재판에서 물어봤을 때 계속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대권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런 말 말고 다른 말을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제가 볼 때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대선 출마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사건이고 아주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그게 뭐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또 하나 본인이 그렇게 30여 년 동안 몸담았던 검찰이 수사해서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검찰이 잘못 수사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 본인이 근무하고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그 검찰 조직에 대한 부인도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결국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이번 판결이 본인의 대선 과정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있을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에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네. 다른 의혹이라고 하면 이제 의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윤 전 총장은 과연 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없느냐는 부분에 의혹일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지만 네. 그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장모의 재판, 그리고 장모가 지금 뭐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 또 조사를 받고 있어요. 현재. 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떤 결과에 나오냐에 따라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모 최 씨는 사문서 위조, 또 위조 예. 사문서 행사 등 뭐 다른 혐의도 있고요. 예. 또 아내와 측근도 계속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것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문서 위조는 은행에 이제 잔고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문제도 이제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도 이제 부인과 함께 또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수사 결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요, 이 장모 최 씨라고 하는 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나쁜 행동을 했구나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그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 될 사람의 가족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반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윤 전 총장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지금 뭐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본인은 모르는 일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국민적 정서라고 하는 것은요. 대통령 후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 주변의 가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검찰에 근무하는 동안 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특히 이제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윤 전 총장을 그래도 계속 지지하겠지만 중도 성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바꾸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한 것도 참 의혹이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형, 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라서 윤 전 총장의 뭐 검증받을 사항이 참 많이 있어서 이건 차차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예. 오늘 판결이 나와서 연일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도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어요. 네. 과잉 수사였고 현재 처와 장모가 고발당한 건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윤 전 총장을 견제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네. 그럼 윤 전 총장과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가장 세게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 전 총장의 이런 문제들을 적극 부각을 시켜서 본인한테 유리한 여론형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있다고 저는 봐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이 타격을 받을수록 본인이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또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로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공격이 이래서는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윤 전 총장 관련해서는 홍준표 의원이 공격을 할 거다. 그것이 결국 본인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려서 윤 전 총장의 어떤 그 지지율을 꺾으면서 본인이 그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윤 전 총장이 만약의 경우에 이런 문제들에 또는 논란에 휩싸여서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대체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이제 견제나 비판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도 뭐 연일 윤 전 총장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는데 최근에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비위 의혹 사건 중에서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뭐냐면 일명 조국 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언론이나 야권에서 조국 펀드라고 해서 그 펀드가 네. 조국 전 장관을 위한 펀드였고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보면 정경심 교수한테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카인 조범동 씨만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 판결을 보면 조국 펀드가 아니라 이거는 조범동 씨가 만든 펀드였다고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럼 언론들이 그렇게 조국 펀드라고 보도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그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언론이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예요. 네. 저는 이런 부분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확대해서 그렇게 보도하고 그 문제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잘못됐다는 게 증명이 되면 네. 거기에 대해서도 반성도 하고 보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도도 하지 않고 야당도 전혀 모르는 일인 것처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잖아요. 또 만약에 유죄가 나와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격 또 보수권의 어떤 보수 언론의 집중적인 어떤 그 공격의 대상 이렇게 되다 보니 결국 이런 경우가 나왔다고 봐요. 좀 언론이 냉정하게 객관적인 보도를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조국 펀드라는 말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른 재판은 모르겠고요. 그건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되니까. 네. 이번 재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 펀드라고 하는 것이 정경심 교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펀드였다고 하는 것이 증명됐다. 결국 윤 전 총장한테도 그렇게 좋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사실은 윤 전 총장이 일부러 조국을 찍어내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을 찍어내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판결도 결국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정경심 교수의 가장 큰 핵심이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뭐 이런 건데 이게 대부분 무죄가 확정이 된 거라서 이렇게 조 씨와도 연관되어 있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은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였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온라인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동을 방문을 했는데 이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은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됐다고 봐요.
윤 전 총장은 정권 비판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를 했잖아요. 네. 그럼 정부가 약탈을 하고 있다, 독재 정부다 이러면서 아주 그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공격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의 출마 선언을 들어보면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비전을 밝힌 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점, 이런 점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네. 또 고향이 지금 안동이잖아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안동 시민들 다 계실 텐데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도 직접 찾아가고 그래서 흑수저 비주류부터 시작해서 뭐 안동 시민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동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성남으로 바로 이사 갔어요. 돈이 없어가서. 네. 그래서 성남에 있으면서 공장 다녔잖아요. 그리고 공장 다니면서 산업재해도 당하고 네. 2번이나 팔을 다쳤죠. 네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검정고시 와서 사법고시 했는데 그런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의 이미지도 윤 전 총장과 대비가 되고 또 흑수저 비주류의 입장과 주류를 살았던 윤 전 총장과도 대비가 되고 또 이 출마 선언문도 보면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과연 국민들이 어디에 지지를 보낼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지사의 접근 자체가 국민들에게 좀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으로 통한 이렇게 대선 출마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근데 여러 차례 또 논란이 된 부분이 있죠. 어제 형수 욕설 관련해서는 사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거죠. 이미 온라인상에 가면 그 녹음 파일이 막 돌아다녀요. 그거는 본인이 했던 일이고 부인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에게 너무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형수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정면 돌파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과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앞으로 아마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공격이 계속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과는 약간 차별화가 된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여러 번 얘기가 됐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이 윤 전 총장 가족 관련된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거다. 이게 뭐 새로운 내용이면 파급력이 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이고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 녹음 파일을 이미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파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지금 현재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충격파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도덕성 논란은 이미 한번 겪었던 거기 때문에 충격파가 좀 덜할 것이다. 예. 그럼요. 이 친문 반감 극복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재명 지사의 아킬레스건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 이제 친문을 향한 화해의 손짓을 계속 던지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문이 지금 현재 뭐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 대세론이 이재명에게 쏠리게 되면 친문은 계속 그렇게 끝까지 이재명에게 반대할까? 저는 그게 좀 회의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대선은 박빙으로 갈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유리한 지형이 펼쳐지지 않을 거예요. 여야가.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선 후보로 민주당이 결정이 되면 친문들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유는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하는 절박감이에요. 결국 친문 진영도 이 정권이 예를 들면 다음 정부 때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것을 결코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반발이 있더라도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친문 진영도 일단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죠. 김경률 회계사를 대선 예비 경선 관문인 국민면접관으로 내정을 했다가 이게 큰 논란이 일었고요. 그래서 결국 2시간 만에 면접관 내정을 철회했어요. 예.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슨 화제성은 될 수 있겠죠. 김경률 회계사를 면접관으로 초청하는 게. 그런데 이제 후보들이 일단 반대를 많이 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요. 일단 내부 경선을 할 때 내부에서 민주당원들이나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은 반발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당내에서도 얼마지 쓴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번에 지금 김경률 회계사 대신에 유인태 전 이제 사무총장을 불렀잖아요. 네. 저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계속 민주당이 쓴소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나 진보적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
화제성, 이벤트성으로, 김경률 회계사를 초청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반발만 커지고.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교체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 유인태 지금 이제 처장이 오셔서 아마 쓴소리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하실 거고. 네. 그런 점으로 해서라도 충분히 저는 국민 면접이 잘 이루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교체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면접관으로 참여시키기는 했지만 지금 반발도 계속되고 있고요. 네. 지금 당내 대선 주자들도 지도부 사과, 경선기획단 사퇴 요구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그렇죠. 네, 후폭풍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대선 경선 기획단이 뭔가 화제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다는 의도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물론 그 방법이 너무 이제 당의 생각이나 당 지지자들의 생각과 다른 점은 네. 바뀌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게 이렇게 크게 반발까지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락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계속 반발을 해서 흔들어서 과연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반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후보들 중에.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불협화음이 자꾸 나는 것은 경선 과정에 어떤 부작용만 낳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3일부터 계속 열리죠. TV토론, 예. 국민면접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지장은 크게 없을 걸로 그럼 교수님께서는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틀린 그림 말고 털린 그림.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벤트 응모만 하면 100% 당첨? 엄마, 민증 좀 주세요. 빨리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신분증을 그냥 막 주시게요?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택배위 이름과 주소까지. 일상 속 털린 그림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세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문경 패션왕을 찾아라. 문경 씨가 이 패션 왕을 찾고 있습니다. 두둑한 상금까지 걸려 있는데요. 문경시에서 패션 왕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문경시 점촌 상권 리네상스 사업단 윤현숙 단장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숙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문경 패션왕을 찾아라 이런 행사를 준비 중이시라고 하는데 제목부터 참 재밌어요.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네, 문경 패션왕을 찾아라는요. 문경시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쇼핑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굉장히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매장들의 매출 증대와 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저희 상권 내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류나 잡화를 구매하고 이를 착장한 사진과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서 공모에 응모하도록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건 안 되고 문경시 그렇죠. 상권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사거나 뭐 옷이나 뭐 패션 액세서리 같은 걸 사서 장착을 네네. 해서 사진에 올리면 공모가 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기획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어떻게 이런 기획을 또 하시게 된 거예요? 문경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저희 점천 상권이 예전에는 굉장히 의류 보세 매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집중화되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멋쟁이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매장들이 많이 즐비해 있고요. 그래서 이 매장들을 조금 이제 활성화시키고 사장님들한테 조금 더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문경이 그런 패션의 도시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걸 좀 네. 어떻게 다시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 문경 패션왕을 찾아라 이렇게 기획을 하셨는데 대회가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이 되죠. 네네. 지금 접수 중인가요? 예, 6월 14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7월 13일이 마지막 접수일입니다. 네. 예.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나 좀 지원을 했고 어느 분야가 제일 많은지 이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네. 지금까지 문의는 굉장히 많이들 하셨는데요. 네. 접수는 한 20명 정도가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아동이 조금 많이 했고요. 네. 예, 저희 상황에서 보니까 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성인분들 같은 경우 특히 남성 쪽은 런웨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딱 듣기만 해도 부끄러워요. 네. 선글라스를 장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하는 거는 이제 전문 모델이 하는 그런 뭐 대형 런웨이 무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주민들과 함께 이런 축제 개념으로 나도 과거에 뭐 좀 부렸는데라고 하셨을 때 같이 이 의상을 장착해서 한번 나눠보자는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훌훌 털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남성복 분야가 아직까지는 신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좀 상금까지 걸려있다고 하니까 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네요.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저희 여기 지역이 북부 지역이라서 네. 남성분들이 조금 체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은 멋쟁이들이 대세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대에서 멋지게 자신을 표현하시면 그걸 굉장히 좋아들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체면도 멋부리면서 하면 훨씬 더 멋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 의도 자체가 그런 게 내재되어 있으니 아마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전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자세히요. 네네. 저희 이제 네이버에서 문경 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문경시 홈페이지에서 가시면 저희 다운을 신청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jcp1975@naver.com이라는 저희 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의류 매장에서 의류 구입하시고 이거 어떻게 접수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신청서하고 저희한테 친절하게 안내를 바로 연락처 주실 겁니다. 뭐 응모 자격 제한이나 유의할 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응모 자격 제한은 없고요. 뭐 전국에 만약에 서울이나 뭐 경기도 이쪽에서도 응모하실 수가 있어요. 문경에서 사기만 하면 돼. 그렇죠. 저희 상권 활성화고요. 그러니까 문경 중앙시장 전천 역전상점가 문화의글 행복상점가에서 구매한 의류와 영수증만 있으시면 누구나 공모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갑자기 솔깃해지는데 저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접수 마감이 13일이잖아요. 그럼 네네. 그 이후에는 대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13일 마감을 하고 저희가 15일 날 1차 서류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본선 무대에 서실 분들을 최대 이제 저희가 접수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요. 한 20분 정도는 본선 무대에 진출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선 무대는 7월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본선 무대에서는 문경 패션 위크라고 해서 저희가 멋쟁이들 좀 다 나오시고 또 저희 매장들에서 특별 할인도 좀 함께 하고 포토존도 다양하게 마련해서 우리 경매도 좀 해보고 하는 특별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7월 24일 본선 무대 많이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워낙 부끄러움이 많아서 응모까지는 했는데 본선에 들어갔지만 본선 무대에는 차마 못 쓰겠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본선 무대만 쓰시면 일단 상금은 10만 원은 일단은 접수를 하고 시작을 네.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대를 해서 워킹이 힘드시면 네. 일단은 서서 왼쪽 오른쪽 뭐 팔을 올렸다가 하시든지 뭐 자세를 취하시든지 네. 아니면 인터뷰를 아마 사회자가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또 본선 무대에 들어가셔야 되냐면 상금이 굉장히 두둑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상금이 어느 정도나 되죠? 네. 이번에 상금이 550만 원 걸려 있고요. 네. 1등 대상은 200만 원입니다.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게 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제가 저걸 팁을 드린다면 이게 잘생기고 멋있고 예쁘신 분들이 이게 신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개성 있으신 분, 그리고 연령대에 맞고, 누구나 저렇게, 나도 저렇게 입고 싶었는데 용기를 못 냈던 그런 옷들. 그리고 네. 저희 상권에 이 옷을 사서 나는 이렇게 활용했습니다라는 이걸 뽐내는 걸 잘 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당연하죠. 근데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평가는요, 네. 저희가 이제 전문 포토그래퍼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기획사 쪽이나 아니면 또 요 상권에서 저희 관계하시는 분, 그리고 뭐 청년 대표에서 저희가 이렇게 외부 인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거쳐서 대상이 선정이 될 텐데요. 이런 재미있는 사업을 추진한 게 문경시 점촌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단이잖아요. 네네. 이 점촌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단 어떤 곳인가요? 저희 점촌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단은요, 중기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금 점촌 원도심도 좀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지만요. 전국적으로 이 원도심 상권이 신도시 개발에 좀 밀려서 상대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그 지역의 고유의 특징과 멋이나 맛을 나타내는 것이 또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맛집도 많고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봐서 이 상권들을 활성화시켜서 경쟁력을 끌어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촌 상권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그러면 점촌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단에서 추진 중인 다른 사업이나 계획도 좀 알려주시죠. 네, 점촌이 과거에는 탄광 산업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요즘은 또 이 문경이 이 관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 해 문경의 관광 인구가 1,000만 명 이상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점촌 원도심으로는 많이 유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은 점촌 원도심의 매력을 많이 찾아서 원도심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력물을 발견 육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가 핫플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일단은 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2대, 3대째 하고 있는 특성화되어 있는 맛집들이 많이 즐비해 있어요. 이 30곳을 발굴 육성해서 3년 동안요. 아마 이제 문경에 오시면 꼭 다녀가야 할 핫플거리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도록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좀 많이 되네요. 아니, 패션왕 네. 본선 무대도 너무 궁금해서 사업 추진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라디오 오늘에 또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실 거죠? 네, 당연히 해드리죠. 알겠습니다. 24일 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직 접수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7월 13일까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방문하셔서 오류 구매하시고
가족 단위로 아들, 아빠, 엄마 뭐 이렇게 다 응모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많이들 접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에 내일 토요일이니까 주말에 문경 가셔서 쇼핑도 하시고 패션도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맞춰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경시 점촌상권 르네상스 사업단 윤현숙 단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지난 수요일에 제2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하반기 주택 공급 대책 추진 사항 점검과 또 부동산 시장 현황 파악, 4대 교란 행위 점검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합니다. 조진희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수요일에 이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네.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어딜까요? 우리도 올 하반기에 대한 그 주택 정책 중에서 공급량 내용 나온 것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4대 교란 행위는 어차피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번 주 초에 이슈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종부세 관련된 내용들, 네. 그다음에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가장 관심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부세와 세금. 그럼 이 부분을 네. 조금 더 살펴보면 네. 이번 주에 상위 2% 공시가격 초과 대상자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 중에서 네. 부부 공동 명의는 제외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네.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내용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상향된 조건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 이상 종부세 대상자들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네. 실제 이제 가장 많이 기대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2021년도까지 해서 그 세금 부담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상위 2% 기준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번 연도 기준으로 해서 11억 정도 되셨을 때부터가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지방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서울시의 강남권역 특히 올해 종부세 대상자들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12억 구간부터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부 공동 명의가 제외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가 봐요. 예, 아무래도 기존의 1가구 1주택에서 이제 재산세 부분이나 종부세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시장에서 매도 가격으로 해서 새로 주택을 처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개 방식을 택했던 경우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무래도 그 상위 2%에 대한 기대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가 특히 이제 그 가장 오랫동안 그 주택을 보유하고 살아왔던 노부부들 입장에서는 그 혜택조차도 이번에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시장상에서의 혼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할지 아니면 한 사람으로 할지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그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해서 제외를 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1주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가장 첫 번째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올해까지는 이제 그 부부 공동 명의로서 그 재산세 그러니까 종부세 감면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고령자라고 한다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50% 유라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보유 기간 외에 고령자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걸 선택하시는 게 내년부터는 과세 기준에서는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지금 이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세금 문제를 고려한다면 어떤 게 조금 더 세금을 적게 낼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인 거죠. 예, 맞습니다. 각각의 경우 이렇게 따졌을 때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큰가요?
기본적으로 올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부과돼서 받게 되는 집이 10억 대상이라 가지고 네. 올해 만약에 내야 되는 한 재산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종부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내년 같은 경우 공시가율이 올라가게 돼서 실질적으로 그럼 한 1,000만 원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1주택자보다는 고령자이고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실제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최대 40%의 감면 효과도 있고요. 네. 장기 보유 공제에 대한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1주택으로 해서 그냥 세금 감면을 받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내년부터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할지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볼지 아니면 장기 네. 보유 공제를 받을지 선택을 네.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30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좀 화제가 됐어요. 서울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전세시장 가격 불안정이 네. 하반기에는 뭐 평년 수준으로 유지 안정화될 거라고 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들의 이제 통계 자료가 가장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이제 추가로다가 공급되어지는 양들이 실제 3,3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전국에서의 공급량이 더 늘어난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 가격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의 전세 가격이 오른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이주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는 발표를 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전월세 신고제부터 시작돼서 강화된 정책 이후에 실질적인 매물이 실종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세금 문제 때문에 오히려 월세로 더 전환되는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 그 시장 상황을 좀 더 보셨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간의 서울 집값 상승분을 놓고 봤을 때 물론 도시의 공공개발에 따른 재개발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그 외의 주택도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반기에는 평년 수준 유지 안정화될 거다. 이것만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신 거네요. 네. 또 이사 대책 이후에 도심지 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늘려서 신속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잖아요. 예. 네. 요번에 이제 노영욱 국토장관이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이 서울에 있는 중산 4구역, 방송국이 많은 상암지구 맞은편 쪽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심 공공재개발에서 표준화가 될 거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그것이 주민 동의가 안 돼서 취소가 돼서 정말 낙후된 지역들이 서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에도 그런 곳들이 많은데 이번에 가장 빠르게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이 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범 설계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국토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LH 사태 이후에 불신임감 때문에도 그 브랜드에 대해서보다는 민간 브랜드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시공을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문을 이제 열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사업을 좀 속도를 내고 현실성 있게 진행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하나의 모범 사례로도 다들 기다리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신규 공급 택지 신청 지역은 어딘가요? 예, 사전 청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7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상기 신도시 중에서는 인천 계양 신도시가 해당되어지고 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서울 권역입니다. 위리 신도시가 아무래도 가장 많은 청약률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또 디딤돌 대출 지원 한도도 상향이 되죠. 네, 이번에 가장 많은 이제 관심사가 있었던 것이 장기 보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기지노리라고 해서 보통 30년이 최대 기간이었는데 40년까지 이제 상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디딤돌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비교적 저액 연보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금리도 좀 싸고 장기로 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공 면에서도 공공택지에서 기존의 공급량보다 한 5% 정도 더 상승된 걸로 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거고, 네. 대출 지원 한도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2억 정도 됐던 것들이 한 2억 5천, 그 다음에 2억 5천 정도 됐던 것들이 한 3억 1천까지 한 5천에서 6천 정도 상향이 되다 보니까, 이번
이번에 상기 신도시라든가 신규 공급하는 청년주택이라든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좀 순통이 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주택 공급도 늘어나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새로 새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약 그 공시 나오는 거를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청약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서울 그 위례 신도시는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세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청년하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해서는 자격이 되신다면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들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